죄송합니다. NG.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네, 방금 좀 전에 NG가 하나 있었죠? 네, 이게 본방의 묘미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시면 아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진행하게 될 새로운 이제 컨텐츠 18번째 시간입니다. 뭐 지금 제 복장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한테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요청이 굉장히 예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부터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무언가가 하나 결정이 안 났어요. 재판이 최근에 조만간 결정이 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전달하는 게 맞겠다 싶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한 걸 정리를 해도 될 시점인 것 같아 이제 방송을 결정하고 8월 19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일단 제목을 보시면 별이 된 아이 그리고 누나에게 전한 선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지금 아프리카 본방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목을 딱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구나 라고 아셨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뭐 제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누나에 대한 얘기 하나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에 어쩌면 접점이죠. 연결고리까지 같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결과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결과, 즉 원인이 된 그 결과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점 지워져 갑니다. 어쩌면 새로운 결과를 위해 하나의 거쳐간 원인이었다면 어쩌면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그 결과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잊혀져 가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상처가 아닐까 싶어 오늘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별이 된 아이입니다. 저희는 또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언제냐면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동구 효목동에 있었던 어느 한 골목길이 바로 오늘의 사건의 배경지입니다. 93년생 6살이었던 당시 소년 김태환 군입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이거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을 함께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다듬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과외 있죠. 아침에 과외를 받기 위해서 뭐 피아노 학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과외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됩니다. 실제 김태환 군의 집은 미용실을 했는데 그 미용실 집을 앞에 나서서 바로 앞에 보이는 골목길이에요. 그 골목길로 나가자마자 10분 뒤에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어떤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나타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에 달아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경악금치 못했던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뿌렸던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뿌렸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그렇게 얼굴에다 입과 함께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과 입, 식도, 기도 이 부분을 다 그게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눈은 실명 상태 그리고 기도와 식도 다 타게 되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요. 비명을 막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던 집에 있던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바깥에 나와봤더니 태안이가 거의 반쯤 녹은 옷이요. 거의 반쯤 녹은 옷을 입고 몸이 타들어가는 상태로 집으로 필사적으로 기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 범죄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잡아서 강제로 입안에 넣었다는 얘기인데 얼굴을 비롯해 전신의 약 40에서 45%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은 3도 화상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3도 화상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선 고통이라고 해요. 거기다 두 눈까지 실명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이 일이 있은 즉슨 49일 만에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 폐혈증으로 김태환 군은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알았을 때도 이걸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잔인했고 끔찍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과연 정말 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고 김태환 군은 황산이 뭔지도 몰랐다고 해요. 아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황산이란 것을. 그냥 그걸 모르고 아이가 잠깐 깨어나 있을 때 그냥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그 액체가 뜨거운 물,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나한테 뜨거운 물을 부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자기한테 오게 한 그 모든 부분을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뜨거운 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아이는 자기를 죽게 한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는 진행에 대한 부분도 용기도 없었고 정말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도 몰랐고 사실 대부분 김태환 이러면 태환이법만 생각을 하지 실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대부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진 부분에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 사건의 초기 수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의 초기 사건은 상해치사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라는 게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 그냥 누군가가 가서 그냥 막 다치게 했다예요. 살인죄를 매긴 게 아니고 그냥 상해치사다 이건. 저도 이런 죄목을 처음에 부여한 이유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상해치사죄는 공소시효가 1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이제 나쁜 범죄이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 곧바로 도주를 한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때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실제 친구예요. 김태환 군의 친구인데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아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아다 보니까 초기 진술도 잘 못하고 그 외에 목격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초기의 수사에 난항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어린 농아의 진술을 그냥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청각장애인이고 농아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초창기에 이 조사에 대해서 왜 상해치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검은 봉지에 황산을 담아서 부었다고? 그러면 검은 봉투가 녹아야지. 그게 병에 들어있는 걸 부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이가 그냥 어떤 검은 봉투에 있는 걸 자기한테 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 대응 자체를 있잖아요. 아예 잘못한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찾은 거지만 나중에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검은 봉투에 황산을 담으면 녹지 않습니다. 녹지가 않아요. 안정적인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미 검사를 다 했을 때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저 때 당시에도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냥 말이 안 돼? 아니지. 그러니까 패스. 손에 안 튀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아이한테 그냥 뭔가 이렇게 부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다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찰은 황산이라는 게 어떻게 봉투를 안 녹이지? 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넘어간 거지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보지 않고 넘어갔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어린아이의 진술이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태완군은 5일 만에 일단 깨어납니다. 5일 만에 혼수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깨어나고서 이제 아이는 무언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접 태완이에게 진술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경찰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한테 시킨 거예요. 그냥 태완이 진술을 받아서 그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결국에 부모님은 자신의 사비로 캠코더와 녹음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태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픈 아이에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아픈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게 너무 죄스럽다. 우리는 부모도 아니다. 이건 정말 너무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태완이의 진술입니다. 태완이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진술한 진술 테이프를 가지고 녹화본을 가지고 경찰에게 갑니다. 경찰에게 가져가서 이거 태완이가 말한 거예요 라고 가져다 줬는데 실제 경찰은 그것도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이때 이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그런 사건을 맡았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납득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고자 하는 건 지금은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2017년. 우리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와서야 다시 얘기하는 사회에 왔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12월 3일 경찰은 드디어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999년에 있었습니다. 거의 14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거를 재수사하기 위해 살인 혐의를 집어넣게 됩니다. 왜냐면 상해치사죄는 10년밖에 공소시효가 없지만 이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그러면 14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약 1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집어넣고 재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숨진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14년 7월 7일까지 해서 연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2014년 7월 7일이 예전에는 굉장히 의미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태완이 부모님이 태완 사건을 잊어다지 말라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공소시효가 남은 4일 전 7월 4일이었습니다. 재수사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7월 4일날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게 되고 공소는 3달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연장이 됐으니까 재조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옛날의 기록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은 증거물은 김태환 군이 직전까지 하늘에 별이 되기 전까지 남겼던 약 300분 정도의 증언이 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 아이가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그때 그냥 기각을 그냥 관심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검찰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자료. 근데 그걸 1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다시 진술 분석 전문가를 비롯한 12명의 최고 전문가를 모아놓고 1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집중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저씨를 봤다. 그 아저씨가 왔어. 그쪽으로 오더나. 그래가. 네가 그래서 뿌렸다. 울었어. 뿌렸다. 뿌렸어. 아는 사람이다. 아이가 굉장히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이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데 또박또박 말해봐. 지금 부모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찰에게 이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그 녹음을 갖고 오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이가 얼마나 지금 몸 안에가 다 화상입니다. 식도까지 들어간 그 상황인데, 기도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그 아이에게 계속 다시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또박또박 얘기를 해봐라. 고 김태환 군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라고? 누군데? 받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김태환 군의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한 명 한 명씩 다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 왜냐면 아는 사람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 명씩 대면서 이 사람이야? 얘 이 사람이야? 계속해서 태환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 아저씨야? 한 명한테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맞다. 그때 당시 경찰은 다 무시를 했지만 지금 현재의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사건을 현재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 목격자였던 친구를 실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이 아이는 농아기 때문에 좀 지능이 낮을 거다. 그래서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IQ가 100에서 110 정도 사이이며 현재 나이 이제 20대 대학생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하도 옛날 일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죠. 그때 당시엔 농아였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것,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무조건의 실수였습니다. 둘째, 태환군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태환군은 골목길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과외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피해자로 의심을 받았던 그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와 그 아저씨를 본 사람 간의 복장 간의 의견 진술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증거 수집을 요청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수사를 기피하고 4개월 뒤에서야 다시 조사를 하게 됐던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실제 부모님이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목했던 사람 있죠. 아이가 지목했던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술을 했을 때 실제 그 사람들이 봤던 옷과 많은 사람이 봤던 옷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옷, 누군가 목격한 옷과 자기가 입었다고 한 옷의 진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조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그분에 대해서 무시를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가죽 신발, 구두를 찾게 됩니다. 구두를 찾았는데 그 구두에 황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두에 황산이 묻어있는 걸 드디어 발견을 하게 돼요. 이제 드디어 찾은 거죠.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태완군은요, 더더군다나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완군은 테러 이후에, 테러 전후에도 그 아저씨의 목소리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안 사람, 아니면 목격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아니요. 지금 밖에 무슨 소리가 같이 들어와가지고요. 잠깐 막았습니다. 네. 어쨌든 태완군은요. 네, 태완군은 그 부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태완군이 실제로 기억을 했던 건 그 전후예요. 그 전후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목소리는 그 전에 있었던 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목소리를 그 아저씨의 목소리만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마 피해 사실 자체를 최초로 안 사람이다 정도로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 그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의 진술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자신의 가게에 있었는데 그 가게에 있었는데 태환아! 라는 소리가 함께 으악이라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 살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전봇대 앞에 거기서 태완군이 기대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목격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실제 거기에서는 비명소리가 없었다요. 왜냐면 아이가 냈던 비명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아픈 상태였고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너무 골목길 쪽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다? 신음 정도의 소리였지 그 정도까지 들어갈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 있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일단 태완군의 진술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신빙성 자체는 되게 높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저씨가 그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무조건 특정을 짓기도 조금은 힘들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이가 지목한 건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진술이 이상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분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2014년 이제 와서야 함께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무시했던 내용이 이제 와서야 드디어 밝혀지고 정리된 자료가 됐습니다. 경찰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내용을 가지고 2014년 7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태완군의 부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분 있죠? 그 아저씨, 치킨집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를 유력 용의자로서 고소장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유가족은 즉각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내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검찰 나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부모님이 이걸 낸 이유가 뭐였냐면 이대로 지나가면 이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안 될 거란 거 알지만 일단 넣고 재정신청이란 걸 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신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로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가 경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3개월에 대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고등법원이 기각을 내버리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0일 대구고법 재형사 3부는 2014년 12월 24일 오후 3시 재정신청 2차 신문하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랬다가 2015년 2월 3일 대구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기각을 합니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리가 될 뻔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 재항고를 했고 이때 이 일이 터지면서 여론몰이가 시작이 돼요. 여론이 막 시작이 되면서 아니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공소시효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공소시효 폐지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날짜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의 재항고가 기각이 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 사건은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습니다. 7월 10일 태환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 7월 24일 이게 확정이 난 뒤 영구 미제가 된 뒤 태환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 옵니다. 7월 24일 대한민국 국회는 태환이법을 통과시켜 반대표 하나 없이 기권 4표만을 존재한 상태로 거의 만장일치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라는 태환이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7월 10일 태환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7월 24일 날 이미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태환이에 대한 그 사건은 영구 미제로서 분리되었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조사하다 간 건데 그 공소시효가 끝나기 졌던 4개월 전에 2015년 3월달에 이미 국회에 그 안건이 계류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늦게 미뤘던 거예요.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미루다 보니까 늦게 통과돼서 결국 태환이법도 포함되지가 못했던 겁니다. 태환이가 통과를 못하고 태환이는 영구 미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태환이는 범인이 잡혀도 법을 물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태환이법, 즉 김태환 군이 우리에게 준 한 가지 선물의 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한 가지 저도 의심을 똑같이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태환이가 지목을 했던 그 사람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치킨집 아저씨인데 첫 번째는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동기라는 게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는 게 뭐였냐면 수차례 금전적인 부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환이 부모한테 와서 이게 돈 좀 힘들어서 자기 돈 좀 빌려달라고 몇 번씩 왔고 태환이 집에도 몇 차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많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의심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경찰이 그걸 거부한 이유가 어머니의 몰아가기식 진술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심을 받는